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GFC 타워 최상층 아우라 캐피탈의 회의실은 차가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전경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보였고 그 중심에 앉은 인물 서윤아 대표는 체스판을 지배하는 여왕과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중앙에 떠 있는 홀로그램 데이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우진건설의 부실 채권 규모 총액 2조 4천억 원, 담보 가치 재산정 결과 회수 가능 예상 금액은 최대 1조 5천억 원, 이진우 이사 리스크 요인에 대해 다시 한번 브리핑하도록.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좌중의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진우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홀로그램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분석력이 담겨 있었다. 현재 우진건설은 3세 경영인 강태준 회장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불투명한 자금 운용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실이 결정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문제는 장부상 드러나지 않은 우발 부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름 강태준, 윤하의 뇌리에 그 세 글자가 파편처럼 날아와 밝혔다. 10년 전 그녀의 세상 전부였고 또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던 이름.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눈앞의 데이터가 흐릿해졌다. 차가운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와 절망적인 의사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보던 강태준의 경멸, 어린 눈빛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우리 가문에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차가웠다. 사랑, 약속,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그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아무런 미련 없이 돌아섰고 윤하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아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서윤아는 죽었다. 그리고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리는 아우라 캐피탈의 서윤아 대표만이 남았다. 대표님? 이진우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윤하는 짧은 순간의 흔들림을 완벽하게 감추며 다시 냉철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의 혼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숨겨진 부채의 구체적인 정황은 파악됐나? 추측이 아닌 팩트를 기반으로 보고해. 이진우는 그녀의 상태를 살짝 살폈지만 아무런 이상도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곧바로 보고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강태준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고 있으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조직적인 횡령 및 배임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채권을 인수할 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 사이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2조 원이 넘는 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아우라 캐피탈 설립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딜이었다. 성공한다면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윤하에게로 향했다. 최종 결정은 오직 그녀의 몫이었다. 윤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데이터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히며 최적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었다. 강태준에 대한 사적인 감정은 이미 가장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비즈니스다. 그의 몰락은 그저 시장의 논리일 뿐이며 자신은 그 논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되뇌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우진건설의 실질 자산 가치와 숨겨진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 실사팀을 즉시 구성하도록 이진우 이사가 총괄 책임을 맡는다. 일주일 주지.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파헤쳐 단 하나의 먼지까지도 놓치지 마. 그녀의 지시는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도 유나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거대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10년 전 그날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댔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성공한 CEO의 완벽한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의 여린 속살은 여전히 흉터로 가득했다. 이때 노크 소리와 함께 이진우 이사가 다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유나의 책상에 차를 내려놓았다. 그는 유나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맨바닥에서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쏟았는지 모두 지켜본 산증인이었다. 그는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이 그가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충성이자 위로였다. 괜찮으십니까, 대표님? 마침내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선 미묘한 염려가 묻어 있었다. 유나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뭐가, 강태준 그 사람 말인가? 나에게 그는 이제 수많은 채무자 중 한 명일 뿐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를 다짐하듯 단단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그녀의 목소리 끝에 걸린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화제를 돌렸다. 실사팀은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꾸리겠습니다. 법무팀, 회계팀, 그리고 M&A 전문가들까지. 우진건설 내부 협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태준 회장의 성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유나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웃음에는 약간의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그 사람 여전히 오만하고 독선적이겠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을 테니. 하지만 현실은 그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는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이니까.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강태준의 최근 사진이 떠 있었다.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오만한 미소는 변함이 없었다. 한때 그 미소를 사랑했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이제 그 미소는 곧 절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갑게 화면을 쓸어내렸다. 진우 씨, 그녀가 불렀다. 이번 일 절대 실패해서는 안 돼. 아우라 캐피탈의 미래가 걸려 있고 동시에 나의 과거를 정리할 기회이기도 하니까. 그녀의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이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결의가 가득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과거의 악몽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행복했던 신혼 시절의 기억,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날들, 그리고 연이은 실패와 함께 차갑게 식어가던 강태준의 눈빛, 시어머니의 날선 구박과 친척들의 동정, 어린 시선.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경제 서적과 투자 관련 보고서들이었다. 지난 10년간 그녀를 지탱해 준 것들, 그녀는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로 향했다. 액자 속에는 아무 사진도 없었다. 모든 과거를 지웠지만 그 빈 액자만큼은 버리지 못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유일한 증표였다. 강태준, 당신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겠지. 사랑, 가족, 그리고 여자로서의 자존심까지.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어. 당신이 나를 버린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는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을 키워왔다는 걸. 이제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내 손안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거야. 이것은 복수가 아니야.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일 뿐. 유나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아우라 캐피탈이 우진건설의 최대 채권단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은 여의도 증권가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시장은 이 신생 사모펀드가 거대한 공룡의 숨통을 끊을 것인지 아니면 회생의 동아줄을 내려줄 것인지를 두고 예의주시했다. 결정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이진우 이사가 이끄는 아우라 캐피탈의 정예 실사팀이 우진건설 본사 건물로 들어섰다. 우진건설 로비의 대리석은 차갑게 빛났지만 그곳을 오가는 직원들의 표정은 불안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들은 마치 점령군을 맞이하는 패잔병처럼 검은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아우라 캐피탈 직원들을 경계하며 길을 터주었다. 이진우와 그의 팀원들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계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우진이라는 거대한 배에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 시각 우진건설의 최상층 회장실에서 강태준은 불쾌한 표정으로 시가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잔뜩 긴장한 재무 담당 상무가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강태준은 재무 상무의 보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우라 캐피탈,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이 어디서 기어 나와서 감히 내 회사에 발을 들여? 돈 냄새 맡고 몰려든 하이에나 같은 놈들. 재무 상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들이 최대 채권자로서 갖는 법적 권한이 막강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권한? 이 강태준 앞에서 법을 논하는 건가? 적당히 시간이나 끌어. 핵심 자료는 절대 넘기지 말고 형식적인 자료들만 던져줘. 놈들도 며칠 쑤셔보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갈 테니 내가 이 바닥에서 굴러먹은 세월이 얼만데. 그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게 이것은 약간의 유동성 문제일 뿐 그의 인맥과 가문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위기였다. 그는 곧 있을 정계 인사와의 골프 약속이 아우라 캐피탈의 실사 따위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다. 한편 우진건설의 한쪽 날개를 통째로 할당받은 임시 사무실에서 이진우와 실사팀은 서류에 산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냉랭했고 우진 측 직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노골적이었다. 그들이 요청한 핵심 재무자료는 계속해서 처리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대신 의미 없는 보고서들만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하지만 이진우는 이런 종류의 저항에 익숙했다. A팀은 해외 프로젝트 관련 계약서를, B팀은 국내 자금 흐름을, C팀은 자회사 간의 내부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사소한 숫자 하나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이진우의 지시는 명료했다.
그는 방대한 서류 더미 속에서 패턴을 읽어내는데 비상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의 눈은 단순한 회계 장부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기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서류 검토 작업 중에 마침내 이진우의 날카로운 눈에 무언가 걸려들었다. 유성개발이라는 이름의 생소한 자회사였다.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부동산 개발 시행사였지만 지난 3년간 오진건설 본사로부터 수천억 원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에 비해 실적이 거의 전무했다. 자금의 흐름은 일방적이었고 그 사용처는 불분명한 용역비와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이진우의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가 찾던 악마의 디테일일지도 모른다. 그는 즉시 유성개발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 명부를 확인했다. 대표이사와 임원진은 모두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그들의 주소지를 추적하자 기묘한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그들 대부분이 강태준 회장의 운전기사나 집사, 심지어는 그의 먼 친척들 명의로 되어 있었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의 특징이었다. 그날 밤 이진우는 보안 회선을 통해 서유나에게 중간 보고를 했다. 홀로그램 화면 너머로 보이는 유나의 표정은 그림자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로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지? 이진우는 모니터에 몇 개의 차트를 띄우며 설명했다. 아직 초기 단계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장부상 부실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이며 명백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해당됩니다. 강태준 회장이 의도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빼돌린 정황입니다. 화면 속의 유나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사람이었다. 과거에 그녀의 인생을 아무렇지 않게 망가뜨렸던 것처럼 그가 평생을 바쳐 일해온 직원들과 주주들의 신뢰 역시 아무렇지 않게 배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유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차갑고 정확한 판단만이 담겨 있었다. 더 깊이 파고들어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추적해 해외 계좌일 가능성이 높아. 포렌식 회계 전문가들을 추가로 투입하고 필요하다면 사설 정보원도 고용해.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나는 그가 숨겨놓은 모든 것을 원해.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진우는 짧게 대답하고 통화를 마쳤다. 그는 대표가 모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단지 빼돌린 회사 자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강태준이라는 인간의 위선과 거짓, 그가 쌓아 올린 허영의 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유나는 이제 그 성을 허물기 위한 첫 번째 폭약을 설치한 것이다. 실사 작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진우의 팀은 이제 단순한 회계 감사를 넘어 마치 범죄 조직을 수사하는 검찰 특수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진건설의 협조를 기다리는 대신 외부의 협력자들을 통해 유성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긁어 모았다. 자금 흐름이 거쳐 간 은행의 내부 자료, 세무조사 기록, 심지어는 관련 인물들의 통신 기록까지. 거대한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여전히 자신의 발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무서운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아우라 캐피탈의 침묵이 그들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골프를 치고 고급 술집에서 지인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는 곧 유력 정치인의 도움으로
새로운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 위기를 가뿐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짙은 기만의 안개가 그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멀게 하고 있었다. 이진우의 팀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우진건설 건물 한편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의 벽면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인물 관계도로 뒤덮였다. 화이트보드에는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이 붉은색 마커로 빼곡히 적혀 있었고 팀원들의 눈은 핏발이 선 채 모니터에서 떠날 줄 몰랐다. 공기 중에는 짙은 커피 향과 타자 소리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유성개발이라는 첫 번째 균열을 발견한 이후 그들은 거대한 댐의 작은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물줄기를 따라가듯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우진건설의 비협조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이진우는 외부의 법률 및 회계 자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우진건설을 거미줄처럼 둘러싼 위성, 회사들의 실체를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하나를 파헤치면 또 다른 거짓이 모습을 드러냈다. 결정적인 돌파구는 한 명의 내부 제보자로부터 나왔다. 우진건설의 재무팀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한 직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며 아우라 캐피탈 측의 익명으로 접촉해왔다. 그가 제공한 USB 안에는 강태준 회장이 직접 관리하던 특별관리 자금에 대한 단서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공식적인 장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자금이었다. 이진우는 제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했고 마침내 유성개발 외에도 청운기획, 송백무역 등 이름만 다른 수많은 유령 회사들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회사들은 모두 강태준의 최측근이나 차명 계좌를 통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들의 역할은 단 하나, 우진건설의 자금을 합법적인 거래로 위장하여 빼돌리는 통로였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부실이 아니었다. 명백히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이진우는 서윤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화면에 거대한 네트워크 도표를 띄웠다. 도표의 중심에는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로부터 수십 개의 선이 뻗어나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대표님,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범죄입니다. 강태준은 지난 몇 년간 수천억 원, 어쩌면 조 단위의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면 너머 윤아의 얼굴에는 어떤 놀라움의 기색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탐욕과 오만은 결코 작은 실수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믿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증거는 확실한가? 법정에서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진우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자금, 이체 내역, 차명 계좌 기록, 그리고 내부 제보자의 결정적인 증언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자금들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팀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시간을 더 주지. 하지만 동시에 압박의 수위를 높여야겠어. 다른 채권단과 언론에 이 사실을 조금씩 흘려. 우리가 모든 증거를 쥐고 있다는 사실은 숨긴 채 우진건설에 심각한 회계 부정 의혹이 있다는 수준으로만. 맹수를 사냥할 때는 한 번에 덮치기 전에 서서히 지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니까. 유나의 지시는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며칠 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우진건설,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 최대 주주 일가의 도덕적 해이 심각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경제면을 장식했다. 처음에는 작은 의혹 수준이었지만 다른 은행과 채권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강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집어던지며 노발대발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떤 놈이 감히 이따위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그는 재무상무와 홍보팀장을 불러 세워놓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은행들은 대출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으며 협력업체들은 밀린 대금을 달라며 본사로비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제야 강태주는 자신이 얕보았던 아우라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하이에나가 아님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적인 움직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다. 다급해진 그는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던 장인, 즉 유력 정치인인 오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장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강서방, 지금 자네 회사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걸 알고 있나? 지금은 내가 나서기 곤란한 시기야. 괜히 나까지 엮여 들어갈 수는 없네. 일단 자네 선에서 최대한 조용히 수습하도록 하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늘 자신을 아들이라 부르며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던 장인이었다. 하지만 회사가 흔들리자 그는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 사무실에 홀로 남은 강태주는 처음으로 심연의 공포를 느꼈다. 믿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그의 성이 사상 누각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아우라 캐피탈, 그들의 정체를 알아내고 직접 단판을 짓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비서에게 당장 아우라 캐피탈의 대표와 면담을 잡으라고 소리쳤다. 어떤 놈들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돈이 필요한 거라면 얼마든지 주지. 감히 누굴 상대로 장난질을 치는 건지 톡톡히 가르쳐 주겠어.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주는 아우라 캐피탈의 사무실이 위치한 GFC 타워, 로비에 들어서면서부터 심기가 불편했다. 자신이 평생을 군림해온 강남의 중심지였지만 이 건물은 마치 자신을 이방인 취급하는 듯 차갑고 생경한 공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애써 여유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고작 신생 사모펀드 대표와의 만남일 뿐이었다. 돈으로 구워 삼든 위협으로 짓누르든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향했다. 귀가 먹먹해지는 빠른 속도감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초조하게 요동쳤지만 그는 이를 애써 감추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회의실 문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의 안방에 들어서는 듯한 오만한 태도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회의실은 극도로 세련되고 미니멀한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 압도적인 풍경을 등지고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 상석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가늘고 우아한 실루엣은 분명 여성이었다. 강태주는 속으로 비웃었다. 고작 여자 대표라니 일이 더 쉬워지겠다고 생각했다. 아우라 캐피탈 대표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직접 보니 강태주는 거들먹거리며 말을 꺼내다 말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상석의 의자가 천천히 돌아갔고 창밖의 빛을 정면으로 받은 그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시간은 마치 필름이 끊긴 것처럼 정지했다. 그의 동공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곳에는 서유나가 앉아 있었다. 10년 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비참하게 버렸던, 그래서 세상 어디에선가 초라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 여겼던 그의 전 부인 서윤아가, 그녀는 과거에 순종적이고 여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내뿜는 완벽한 지배자의 모습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강태준 회장. 윤아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그 밑에는 빙산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끔찍한 악몽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정교하게 짜놓은 잔인한 농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윤아가 옆에 서 있던 이진우에게 눈짓했다. 이진우는 곧바로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다. 강태준이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윤아의 냉정한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지금부터 우진건설의 재무 상태에 대한 아우라 캐피탈의 실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준 회장께서는 앉아서 들으시죠. 이야기가 꽤 길어질 테니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서윤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운명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목소리였다. 강태준은 마비된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의자에 주저앉았다. 윤아는 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입에서는 그가 숨기기 위해 발버둥 쳤던 회사의 치부들이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가 되어 쏟아져 나왔다. 먼저 유성 개발을 포함한 7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지난 5년간 총사 870억 원의 회사 자금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아의 말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강태준의 심장에 밝혔다. 또한 해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손실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최소 2영억 원 이상의 분식 회계가 이루어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아낸 것인가? 철저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비밀 금고가 백일하에 드러난 기분이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전부 날조야. 당신이 감히 무슨 짓을. 하지만 윤아는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날조인지 아닌지는 곧 검찰에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채권자로서 우리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이진우에게 다시 눈짓했고 스크린에는 강태준의 차명 계좌 내역과 자금 세탁의 경로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그 순간 강태준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서윤아, 이게 네가 꾸민 짓이지. 10년 전 일 때문에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잖아. 그래, 내가 너 버린 거. 그래서 앙심을 품고 이 모든 걸 계획한 거냐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공포로 뒤섞여 꼴사납게 떨렸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이진우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윤아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윤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강태준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복수, 강태준 씨, 당신은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군요. 당신은 나에게 더 이상 복수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잔인하게 강태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당신은 경영에 실패했고
회사 돈을 훔쳤으며 투자자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회사는 망하게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한 시장의 논리죠. 나는 그저 그 논리를 집행하는 역할일 뿐이고, 당신과 나의 과거는 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우리가 제시하는 구조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빼돌린 모든 자산을 회사에 반납하십시오. 그게 당신이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나는 말을 마친 뒤 단 한 번의 눈길도 더 주지 않고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홀로 남겨진 강태주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참담한 모멸감과 끝을 알 수 없는 절망만이 남았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이제 자신의 목숨줄을 쥔 주인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다.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은 그가 가장 경멸했던 여자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GFC 타워를 빠져나온 강태주는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동안 자신의 차에 오르지 못했다. 그의 등은 값비싼 수트가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 차가운 벽에 기대어 있었다. 방금 전 회의실에서 겪었던 치욕과 모멸감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드는 것 같았다. 서유나. 감히 그 서유나가 자신을 심판하고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그의 오만한 자존심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자 오히려 기이한 냉정함이 찾아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운전석에 올라탔고 핸들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증거, 법,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대중은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다. 그렇다면 만들어주면 된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가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상대는 경제지의 가십성 기사를 주로 다루는 박 기자였다. 강태주는 그동안 그에게 수많은 고급 향응과 촌지를 제공하며 관계를 관리해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기자의 아첨 가득한 목소리에 강태주는 최대한 피해자인 것처럼 목소리를 꾸며냈다. 박 기자, 큰일 났네. 내가 아주 악랄한 함정에 빠진 것 같아. 강태주는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었다. 우진건설의 위기는 자신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아우라 캐피탈이라는 정체불명의 기업 사냥꾼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아우라 캐피탈의 대표가 바로 자신의 전 부인이라는 사실을 흘렸다. 그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멀쩡한 기업을 삼키려 한다는 자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박 기자의 귀가 쫑긋해지는 것이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듯했다. 재벌 회장과 그의 전 부인이자 비밀스러운 펀드 대표 간의 복수극. 이것은 대중이 열광할 만한 완벽한 이야기였다. 회장님, 정말 사실입니까? 이건 엄청난 특종감인데요. 강태주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나머지는 박 기자의 상상력에 맡기겠네. 대신 내 이름은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해주게. 난 그저 이 부당한 공격의 피해자일 뿐이니까. 전화를 끄는 강태준의 눈빛은 독사처럼 번뜩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진흙탕 싸움을 만들 생각이었다. 서유나가 아무리 고고한 척해도 한번 진흙이 묻으면 씻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돌려 아우라 캐피탈을 압박하고 그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 계획이었다. 이것이 그가 절망 속에서 찾아낸 유일한 반격의 카드였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이 계획한 대로 인터넷 경제 뉴스 섹션에 첫 번째 기사가 올라왔다.
아우라 캐피탈의 무자비한 기업 사냥, 그 뒤엔 개인적 원한이 있었나? 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교묘하게 중립적인 척했지만 내용은 철저히 강태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다. 아우라 캐피탈을 부도덕한 기업 사냥꾼으로, 그 대표를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복수심에 불타는 인물로 묘사했다. 기사의 파장은 예상보다 컸다. 사람들은 회사의 재무 구조나 법적인 문제보다 재벌가의 숨겨진 치정 싸움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보였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아우라 캐피탈을 비난하는 여론으로 들끓었다. 서윤아의 신상에 대한 온갖 추측과 악의적인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아우라 캐피탈 사무실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진우는 굳은 표정으로 윤아의 집무실로 들어와 태블릿 PC에 뜬 기사들을 보여주었다. 대표님, 강태준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바지만 반응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고 공격적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가득했다. 윤아는 기사 제목들을 무표정하게 훑어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저급한 수법이군. 하지만 대중에게는 언제나 잘 먹히는 방법이지. 그녀는 태블릿을 옆으로 밀어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는 건 이미 그녀의 예측 시나리오 안에 있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응팀을 꾸려서 반박 기사를 내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여론이 완전히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아침부터 회사의 주요 투자자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다. 그들은 딜의 성공 여부보다 대표의 개인사가 회사에 미칠 리스크를 더 걱정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윤아의 개인 전화가 울렸다. 아우라 캐피탈의 가장 큰 자금줄 중 하나인 해외 연기금의 아시아 지부장이었다. 그는 점잖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서 대표,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믿고 투자했지만 이런 종류의 스캔들은 원치 않습니다. 비즈니스는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윤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쟁사의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일 뿐입니다. 저희는 오직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하여 움직일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일절하지 않을 것이며 곧 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윤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압박은 비단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내부의 신뢰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였다. 그녀는 다시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강태준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진흙탕에 같이 뛰어들어 싸우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진우가 물었다. 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서울지도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은 도시의 수많은 빌딩들 넘어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가 진흙을 던지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돼. 그가 감성팔이를 하면 우리는 압도적인 사실로 찍어 누르는 거야. 그가 언론을 이용하면 우리는 법을 이용할 거다. 진우 씨, 지금부터 플랜 B를 시작하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의 절망적인 발악은 오히려 그녀의 다음 수를 위한 완벽한 명분이 되어주고 있었다. 강태준이 뿌린 악의적인 소문들은 검은 연기처럼 퍼져나가 아우라 캐피탈의 숨통을 조이는 듯했다.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는 항의에 가까워졌고 직원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그러나 폭풍의 눈과도 같은 서윤아의 집무실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만든 진흙탕을 내려다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수가 그려져 있었다. 언론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떠들게 내버려 두세요. 진실이 아닌 것은 결국 스스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윤아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 임원들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했다. 우리의 전쟁터는 가십 기사의 댓글창이 아닙니다. 법정이고 이사회 의사록이며 채권단 회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역량을 그곳에 집중합니다. 그녀의 플랜 B는 단순하고도 강력했다. 강태준이 여론이라는 허상을 붙잡고 있을 때 그녀는 법과 자본이라는 실체를 움직일 생각이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우진건설에 돈이 묶여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른 채권자들을 규합하는 것이었다. 아우라 캐피탈처럼 거대한 자본이 아닌 중소규모의 은행, 저축은행, 그리고 하도급 업체들이 그 대상이었다. 이진우는 윤아의 지시에 따라 비밀리에 그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경계했다. 그들에게 아우라 캐피탈 역시 자신들의 파일을 빼앗으려는 또 다른 탐욕스러운 포식자로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진우는 끈기 있게 그들을 설득했다. 그는 강태준의 비리 증거 중 일부, 즉 빙산의 일각만을 조심스럽게 보여주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며칠 후 서울의 한적한 호텔 연회장에서 비공개 채권단 회의가 열렸다. 우진건설 때문에 도산 위기에 몰린 수십 개의 업체 대표들이 불안과 의심이 가득한 얼굴로 모여들었다. 장내가 소란스러울 때 연단에 선 것은 뜻밖에도 서윤아 자신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모두가 술렁였다. 언론에서 떠들던 바로 그 복수심에 불타는 전처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윤아는 어떤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에 이진우 팀이 확보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 자료들을 띄웠다. 강태준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돈을 훔쳐간 한 명의 범죄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날카로웠다.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 싸운다면 강태준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우리는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피해자 연대를 구성하여 검찰에 정식으로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빼앗긴 것을 되찾을 유일한 길입니다.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의심의 공기는 서서히 분노와 결의로 바뀌어 갔다. 그들은 서윤아라는 인물이 아니라 그녀가 제시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냉철한 논리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그들에게 처음으로 반격의 무기가 주어진 것이다. 그날 우진건설 정상화를 위한 채권단 협의회가 결성되었고 만장일치로 서윤아의 아우라 캐피탈이 그 의장사로 추대되었다. 강태준이 언론 플레이의 성공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거대한 폭풍이 그의 발밑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서윤아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그녀가 결국 여론의 압박에 무릎 꿇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축배가 채 식기도 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첫 번째 번개가 내리쳤다. 금융감독원이 우진건설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는 뉴스가 속보로 터져 나왔다.
채권단 협의회의 공동 요청에 따른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였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우진건설 본사와 강태준 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이 모든 방송사 뉴스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TV 화면을 보며 그대로 굳어버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동정하던 언론들이 이제는 그를 수천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파렴치한 경영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그가 공들여 만든 피해자 코스프레는 압도적인 법의 집행 앞에서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다. 그가 던진 진흙은 서윤아에게 닿지도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을 향해 거대한 산사태가 되어 덮쳐오고 있었다. 서윤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TV 화면 속에서 당황하고 초조해하는 강태준의 모습이 비쳤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통쾌함이나 기쁨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차가운 만족감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진흙탕 싸움에 뛰어드는 대신 판 자체를 바꿔버렸다. 이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강태준의 저급한 도발은 결국 그 자신의 목에 더 단단한 올가미를 채우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태풍이 휩쓸고 간 강태준의 평창동 대저택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마치 장례식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하인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고 어린 아들의 웃음소리마저 잦아들었다. 이 거대한 성의 안주인이었던 오수진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불안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무심코 내밀었던 블랙카드가 한도 초과로 거절당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모멸감을 느꼈다. 뒤이어 남편의 회사와 관련된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은행의 통보가 날아왔다. 하루아침에 그녀의 손발을 묶어버린 이 현실이 그녀에게는 남편의 사업 위기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공포로 다가왔다. 그녀는 다급하게 남편 강태준에게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 술을 마시거나 알 수 없는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지르기 일쑤였다. 그의 눈은 편집증적인 의심과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다들 날 배신했어. 당신 아버지까지도. 당신은 도대체 한 게 뭐야? 그저 앉아서 내 돈이나 쓰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강태준은 수진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심지어 아들을 낳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마저 잊은 듯. 그녀의 집안이 자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멸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 순간 오수진은 깨달았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철저한 거래였으며 자신의 가치가 사라진 지금 자신과 아들은 이 거대한 난파선과 함께 가라앉을 운명이라는 것을 그녀는 남편과의 격렬한 다툼 끝에 자신의 드레스룸으로 피신했다. 수백 벌의 명품 옷과 보석들이 즐비한 그 공간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곧 사라질 신기루처럼 느껴져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이대로 강태준과 함께 몰락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이 모든 판을 짜고 자신의 남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여자 서윤아. 적의 적은 동지라고 했던가. 어쩌면 그 여자만이 자신과 아들을 이 지옥에서 구해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랐다.
오수진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움직였다. 그녀는 하녀의 명의로 대포폰을 개설하고 인적이 드문 공중전화에서 아우라 캐피탈의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오직 서유나 대표에게만 전달할 비공개 정보가 있다고만 말했다. 몇 번의 까다로운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마침내 그녀는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한 갤러리, 폐점 시간이 지난 후에 고요한 전시실이었다. 오수진은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약속 장소에 들어섰다. 텅 빈 공간 중앙에 그림처럼 서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돌아보는 그 여인의 얼굴은 그녀가 언론 기사 사진으로만 보았던 서윤아였다. 실제로 마주한 윤아는 사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두 여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 명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여자였고, 다른 한 명은 남편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려는 여자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강태준,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 내가 가지고 있어요. 유나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마치 그녀의 진위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오수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 서재에 비밀 금고가 있어요. 이중 장부, 정관계 로비, 내역, 해외로 빼돌린 자금의 흐름까지 모든 원본 자료가 그 안에 들어있죠. 나만이 그 금고를 열 수 있어요. 그것은 아우라 캐피탈이 몇 달을 추적해도 찾지 못했던 강태준의 범죄를 입증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유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조건이 뭐죠?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다. 오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요구 조건을 말했다. 나와 내 아들에 대한 면책 특권, 그리고 해외에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보장해 주세요. 그럼 당신에게 모든 걸 넘겨줄게요. 서윤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대신해 강태준의 아내이자 안주인이 되었던 여자, 그리고 이제는 그 남자를 배신하려는 여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냉정한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오수진이 초조하게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내 유나가 입을 열었다.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당신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죠. 그 말은 약속이 아니었지만 오수진에게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오수진과의 비밀 접선이 끝난 직후 서윤아는 곧바로 이진우를 불렀다. 아우라 캐피탈의 심장부, 외부에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최첨단 보안 설비를 갖춘 워룸이었다. 사방의 벽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그곳에서 유나는 방금 전 오수진에게서 들은 모든 정보를 이진우에게 전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극도로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태준의 서재, 그림 뒤의 비밀 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진우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서류 분석이나 재무 추적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명백한 불법의 영역에 발을 들여야 하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다. 대표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것은 유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강태준은 분명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다른 곳에 숨겨두었을 겁니다. 오수진의 정보가 유일한 기회예요. 이 장부를 손에 넣지 못하면 강태준은 결국 법망을 빠져나가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나는 그 꼴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이진우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아라는 지휘관이 한번 결정을 내리면 어떤 위험도 감수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즉시 작전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오수진 씨의 내부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그녀가 강태준을 집 밖으로 유인하고 내부 보안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켜줄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작전은 며칠 뒤 강태준의 심리가 가장 불안정한 시점을 노려 실행되기로 했다. 오수진은 강태준의 마지막 남은 충신 중 한 명의 아내가 위독하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그를 병원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의 심장은 배신감과 공포로 얼어붙는 듯했지만 아들의 미래를 떠올리며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의심에 가득 차 있던 강태준마저도 결국 심야에 급하게 집을 나섰다. 강태준의 차가 평창동 언덕을 내려가는 것이 확인되자마자 이진우가 이끄는 3명의 그림자가 어둠을 뚫고 대저택의 담을 넘었다. 그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아우라 캐피탈의 비밀 보안팀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나 소음도 없었다. 마치 밤의 유령처럼 그들은 정원의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를 따라 건물 뒤편으로 은밀하게 접근했다. 저택 안에서 오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거실의 보안 패드를 조작했다. 그녀가 남편 몰래 알아낸 마스터 코드를 입력하자 서재로 향하는 복도의 적외선 감지기가 10분간 꺼졌다. 그녀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만약 강태준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거나 이 모든 것이 발각된다면 그녀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었다. 이진우와 팀원들은 오수진이 열어준 작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한 줄로 늘어서서 소리 없이 서재로 향했다. 거대하고 호화로운 서재는 주인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어둡고 스산했다. 이진우는 오수진이 알려준 대로 벽에 걸린 거대한 산수화 뒤의 벽을 가볍게 두드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밀 금고의 육중한 강철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오수진이 알려준 비밀번호는 맞았지만 경고음과 함께 생체 인식 스캐너가 추가로 나타났다. 강태준이 마지막으로 설치해둔 이중 잠금 장치였다. 계획에 없던 돌발 상황이었다. 팀원 한 명이 소형 해킹 장비를 꺼내 들었지만 강제 해제를 시도할 경우 곧바로 사설 보안 업체와 경찰의 경보가 전송될 위험이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10분의 제한 시간 중 이미 7분이 지나 있었다. 바로 그때 이진우의 이어폰에서 목표 차량이 예상보다 빨리 복귀 중 5분 안에 저택에 도착할 것으로 보임. 이라는 다급한 외부 망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진우의 뇌는 얼음처럼 차갑게 회전했다. 그는 서재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강태준이 마시다 만 위스키 잔에 꽂혔다. 잔에 남아있는 그의 지문.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한 팀원이 특수 장비로 조심스럽게 잔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필름에 복사했다. 땀방울이 모두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필름을 스캐너에 대자 마침내 삑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수십 권의 검은색 가죽 장부와 여러 개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다. 강태준 제국의 모든 비밀이 그곳에 잠들어 있었다. 팀원들이 증거물들을 신속하게 가방에 쓸어 담는 동안 이진우는 다시 한번 이어폰에 집중했다. 1분 후 도착. 그는 나지막이 철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들어왔던 길을 역순으로 빠져나가며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들이 저택의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지 불과 수십 초 뒤 강태준의 차가 맹렬한 기세로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는 그저 자신을 속인 부하에 대한 분노에 차 있을 뿐이었다.
몇 시간 뒤 아우라 캐피탈의 워룸. 이진우는 방금 가져온 검은 장부를 서유나 앞에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유나는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천천히 장부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네진 뇌물의 날짜와 액수, 해외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 심지어는 그의 경쟁자들을 음해하기 위한 공작 내용까지. 그것은 한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괴물의 자서전과도 같았다. 서윤아는 말없이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겨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확신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장부를 덮고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수고했어요. 이제 마지막 장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성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한 무기였다. 우진건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운으로 감돌았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이 재벌가의 운명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 빛의 한가운데로 강태준이 입장했다. 그는 초췌한 기색을 애써 감춘 채 마지막 남은 오기를 쥐어짜내어 억지로 당당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자신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가문의 후광과 오랜 인연으로 묶인 이사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 자리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서유나와 아우라 캐피탈을 부도덕한 기업 사냥꾼으로 매도하여 여론을 뒤집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변호사가 밤새 준비해준 연설문을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며 단상으로 향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태준은 의장의 재질을 뿌리치고 먼저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평생을 우진건설에 바쳐오신 임직원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는 아우라 캐피탈의 공격이 얼마나 부당하고 악의적인지를 역설하며 이 모든 것이 사적인 원한에서 비롯된 음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고 일부 동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 뒷문이 열리고 서유나가 이진우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채권단 협의회의 의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연극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차가운 시선으로 곧장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의장님, 채권단을 대표하여 주주 여러분께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보고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연회장 전체를 선명하게 울렸다. 강태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와? 여긴 주주총회장이야. 채권자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그가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서유나에게 쏠려 있었다. 유나는 그의 발악을 가볍게 무시하고 이진우가 연결한 노트북 화면을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첫 화면은 우진건설의 지난 10년간의 재무제표였다. 강태준 회장께서는 본인의 경영 능력을 강조하셨지만 보시다시피 우진건설의 영업이익률은 동종업계 최하위 수준이며 부채 비율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책임, 경영의 결과입니까? 그녀의 공격은 냉정하고 사실에 기반했다. 감정적인 비난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오직 데이터와 숫자가 강태준의 무능을 증명하고 있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유성 개발을 비롯한 유령 회사들의 관계도가 나타났다. 수천억 원의 자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가 붉은 화살표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것은 무능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강태준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다. 조작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자료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유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강태준 회장이 끝까지 부인하신다면 이 증거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겠군요.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바로 그가 서재 비밀 금고에 숨겨두었던 검은 장부의 스캔 파일이었다. 페이지가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연 회장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유력 정치인들과 전직 관료들의 이름, 그들에게 건네진 뇌물의 액수와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회사의 비자금으로 구입한 호화 별장과 슈퍼카 목록, 심지어는 경쟁사 대표의 추문을 만들기 위해 흥신소를 고용한 내역까지 한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남김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럴 수가. 강태준을 지지하던 이사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태준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단상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한 기자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강 회장님, 방금 전 검찰에서 오수진 씨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회장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사실입니까? 오수진. 아내의 이름이 기자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강태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를 배신한 것이, 그의 제국의 마지막 비수를 꽂은 것이 바로 그가 가장 믿었던 아내였다는 사실. 그는 허망한 눈으로 서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이것이 당신의 결말이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 그의 자부심이었던 우진건설이라는 이름, 그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그가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전처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무너지는 모습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터져댔다. 그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화려했던 제국의 황제는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몰락했다. 강태준의 몰락은 한때 철옹성 같았던 우진건설 제국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주주총회장에서 그가 무너져 내리는 장면은 모든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고, 그의 이름과 함께 쌓아 올렸던 모든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했다.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그가 숨겨두었던 검은 장부는 정재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되었다. 서유나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역할은 파괴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무너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하는 재건자의 역할을 맡아야 했다. 채권단과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 아래 아우라 캐피탈은 우진건설의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인수하고 즉각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우진건설의 회장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태준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던 그 공간은 이제 서유나의 냉철한 이성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강태준이 수집했던 과시적인 미술품들을 모두 치우고 그 자리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과 데이터로 가득 채웠다. 이진우를 필두로 한 아우라 캐피탈의 전문가들이 투입되었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강도 높은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지시는 강태준이 버려놓았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해외 프로젝트들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심 자산들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회사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잘라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허영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녀의 결정은 단호했고 그 이면에는 수천 명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몇 달 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의를 입은 강태준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의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서윤아는 사무실에서 무심하게 그 뉴스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이나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그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차가운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무너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직접 건설 현장을 찾아가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밤늦게까지 실무진과 함께 새로운 사업 전략을 구상했다. 그녀의 진심과 능력은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우진건설의 직원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윤아가 회사를 파괴하러 온 약탈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사를 살리러 온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우진건설은 기적처럼 재기에 성공했다. 부실의 늪에서 허덕이던 회사는 서윤아의 지휘 아래 군사를 빼고 핵심 기술에 집중하는 건실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주가는 안정되었고 직원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찾았다. 그제야 서윤아는 자신이 맡았던 회장 직무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겼다. 그녀의 임무는 끝이 난 것이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윤아는 자신의 아우라 캐피탈 사무실 창가에 서서 활기차게 돌아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비어있는 액자가 놓여 있었다. 한때 그 빈 공간은 그녀의 상실과 아픔을 상징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 비어있는 공간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무엇으로든 채워질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다. 강태준은 그녀에게서 아내와 어머니가 될 미래를 빼앗아갔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서윤아라는 이름의 제국을 건설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온전한 한 명의 인간이었다. 창밖의 석양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그녀의 인생에 비로소 고요하고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에필로그. 오수진은 아들과 함께 스위스의 작은 도시에 정착했다. 서윤아는 약속대로 그녀의 신변을 보호해 주었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졌지만 그녀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처음으로 평온한 행복을 느꼈다. 강태준의 아내로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깨달으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이진우는 아우라 캐피탈의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여전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윤아를 보좌하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퇴근하던 길에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데 행복하십니까? 서윤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행복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행복해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 대답에 이진우도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